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토론으로 가겠는데요. 제가 먼저 토론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수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기업의 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대기업의 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최병일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관점에서 말씀을 우리 김동선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소비자 관점에서 우리 박인래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 위원님께 토론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론은 10분인데 가능한 10분보다 조금 짧게 해주시면 더 활발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토론을 맡게 된 숙명여대 유진수 교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토론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가, 아까 그 강기부 재정위원장님께서 헌법 제119조를 읽어주셨는데요. 다 아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생략하고, 경제 민주화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에 굉장히 그 시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정의하는 경제 민주화부터 시작해서 아주 크게 본 경제 민주화까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적게 경제 민주화를 정의하는 게 아마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의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에서 보면 시장 지배적 기업과 신참 기업 간의 어떤 경제 민주화,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경제 민주화, 그 다음에 시장 지배적 기업과 소비자 간의 경제 민주화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에서 일부 다루어져 있고,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개선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개념에 대한 혼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 주체가 각자의 몫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가로채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써놓은 터널링이 계열사 간 자원 이동을 통해서 대주주가 이득을 보는 거를 터널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특정인이 이득을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막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기의 사업기회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남의 거를 뺏는 그런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막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금 없는 경영권이나 부의 상속도 막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가 자기 몫을 갖는 그런 의미의 경제민주화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큰 의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있는데,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한다든가,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대형마트 SSM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규제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제퍼슨식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의사결정권의 분산인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면 결국은 의사결정권을 분산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다. 거기에는 계열의 분리라든가, 뭐 출자총의 제한이라든가, 금산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경제민주화로 보는 게 맞느냐? 저는 일단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이 정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의 원칙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판단할 것이냐? 지금까지 정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국가의 부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의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큰 파일을 후손에 물려줘야 된다. 자, 그렇지만 그런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는데 그 대부분의 부를 특정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불만들이 있고, 따라서 그러면 최선을 판단하는 다른 기준이 있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존 롤스의 정의 개념입니다. 존 롤스의 정의 개념은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정책이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차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철학이 최근에 부각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정부는 국가의 부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그걸로 이득을 얻은 대기업은 그와 같은 이득을 나누는 게 이상적인 결과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현실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존 롤스의 정의 개념을 따르는 정책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공평성이나 정의나 어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경제민주화의 원칙은 사실은 아까 그 책임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 이제 그의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세대 내에서의 민주화, 즉 무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민주화, 뭐 소비자와 대기업과의 민주화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민주화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직접적이고 일률적이고 총량적인 규제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을 써야 된다. 최후 수단이라는 건 쓰지 말자는 아닙니다. 정 안 되면 쓸 수 있대. 그거는 가장 마지막 선택으로 남겨두자라는 거고요. 그 가운데는 제가 보기엔 어떤 출자 총액 제한이라든가 이상승 교수님이 제안하신 자회사를 가지려면 100% 지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기준, 이런 정책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워낙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관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현재 그 부당 내부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손해를 보는 다른 기업에 이득을 주는 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처벌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렇게 처벌을 해도 대주주의 뭐 아들, 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부당 내부 거래를 막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당 내부 거래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이득 환수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상승 교수님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총수의 아들이나 친인척에게 사업을 줘서 일감을 몰아줘서 이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거를 규제하는 건데요. 사실은 작년 그 상법이 개정돼서요. 397조 2항을 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사업 기회를 이용하면 이사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규정이 이미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와 관련돼서도 이사가 고의적 또는 과실로 어떤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는 되고 있다. 근데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회사의 사업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회사의 기회 이용인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을 아들, 딸에게 주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삼촌이 하던 기업을 아들이 하겠다고 뺏어가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을 아들이 하겠다고 이제 뺏어가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다행히 이제 작년에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돼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룹 내부 간 거래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의 경우에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됐는데 물론 이제 그로 인한 논란도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30%라는 이제 수치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룹 내 거래 비율이 30% 이내인 경우에는 전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이상승 교수님께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자관계가 없는 회사 간의 부당 내부 거래 또는 일감 몰아주기에 적용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이 상법 개정을
또는 보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이 순환출자 금지는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실질 소유권과 의료권의 괴리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의의하는 순환출자는 그게 아니고요. 상속세 없는 경영권의 세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의사결정권의 분산 차원의 규제가 아니고 남의 것, 즉 정부에 내야 될 것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신규 순환 출자는 당연히 금지돼야 되고요. 그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금지돼야 되고요. 다만 기존 순환 출자는 이미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유월권을 제한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않은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영역보호제도, 이런 논의가 좀 여기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뭐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범죄 처벌 강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진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냥 계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다음은 우리 최병일 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 사실 여기 비슷한 자리에 와본 기억이 있습니다. 2003년 3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정권이 더 이제 좌편향 정부가 들어서고, 새누리당의 전신이나 한나라당은 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의도 연구소에서 한나라당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자리에 제가 와서 토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9년의 세월이 지나서 세상은 많이 바뀌었죠. 좌에서 우로 바뀌고, 그리고 경제를 살린다고 들어섰던 우파 정권은 상당히 외풍을 맞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서 기치로 내걸었던 공생발전, 동반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양쪽으로부터 다 비난을 받으면서 새로운 정치의 계절을 맞이하고, 또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시대정신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토를 달거나 반대하거나 제한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좀 구악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사실 한 몇 달 전까지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 자리 앞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토론의 장을 계속 제공을 하고, 또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다양한 방안을 모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 일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심지어 제하에 계시는 시민단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경제민주화라는 깃발 아래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국민 다수 결정이면은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가치 중립적인 민주주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을 보시면은, 여러분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 아닙니까? 헌법을 보시면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 차례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의 핵심으로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반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반으로 하는 경제질서는 우리가 현재 헌법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기업 관련 정책이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을 따라야 될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도 적정해야 되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법익이 균형을 있는지를 치열하게 다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과연 그 잣대에 충분히 들어맞는지 진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자리가 이제 첫 번째 큰 걸음을 내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자리로서 이제 대기업 집단 규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 집단의 규제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쟁점들, 예를 들어서 사익을 편취한다랄지, 상속세가 없는 경영권 승계, 무분별한 골목 상권의 나눔,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되고 자제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소유구조, 지배구조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목적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더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제정책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 그 구조를 다루는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사전적으로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고, 세 번째는 아예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구조적인 분리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발제자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극단적인 구조 분리를 주장하는 여론도 다른 당연히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상성 교수가 이제 시장주의자 관점에서 몇 가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조금 더 진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기업 관련 규제 정책의 그 진단의 핵심이 대기업이 많은 문제의 그 핵심에 있다는 그것이 과연 사실일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지금 그 시중에서는 대기업 때문에 양극화가 발생하고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렵고 심지어 대기업 집단 자체 그 복잡한 출자 구조도 이거 한국적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학계 전례를 보시면은 그 대기업 집단의 이른바 뭐 복잡한 출자 구조, 피라미드 출자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상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것도 이른바 무슨 개도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출자 구조를 복잡하게 해서 어떤 이 패밀리가 큰 그룹을 지배하는 것이 한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의 독특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한 토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토요타 그룹, 또 루이비통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이 LVMH, 또 그 캐나다에 있는 그룹들, 더 아시는 그 스웨덴의 바렌베리 그룹 같은 것들이 많은 그 대표적인 그룹들이고요. 사실 그 저희가 뭐 찾아내면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재벌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 또 그렇게 100% 맞지는 않다. 따라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은 부분들이 경제력이 집중이 되었다. 특히 재벌의 경제력이 집중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한국적인 현상이냐. 그리고 또 이것이 사실이냐에 대해서 저도 견해를 달리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 10대 그룹, 30대 그룹의 매출액이나 자산 총액이 GDP 관련해 10년 동안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의 많은 그 대기업들은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외 매출은 GDP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GDP하고 자산 총액 내지 매출을 비교하면 이것은 잘못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기준을 네덜란드 같은 데 비교하면은 네덜란드 경제에서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자산 총액은 우리보다도 거의 한 40% 많습니다. 한국이 70인데 비해서 네덜란드는 110이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혹시 의도적으로 대기업을 문제의 핵심으로 삼아서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우려를 우리가 범하게 되면은 이것이 잘못된 해법을 초래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른 분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저희 연구원 자료도 그러고 KDI 자료도 보면은 지난 2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성장과 수익성을 봤을 때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의 희생에 성장했다는 것은 상당히 데이터하고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대기업 규제를 이야기를 할 때 소를 때려잡는 것은 큰 칼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구석진 곳에 있는 어둑한 데 잔틀을 깎아내나 정밀한 가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성 교수가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 이것은 이제 모든 자본주의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리인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 집단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중소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수 교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이중대표 소송을 입법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라가 판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소액주주에는 아마 그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배당을 노리는 소액주주들이 많을 것이고요. 또 헤지펀드도 이 소액주주에 충분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이 그 논의의 근간이 된 기업 집단법을 만들자는 그 논의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그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좀 없다는 것이 독일이나 일본 나라가 기업 집단법을 만들고 있고 영국이나 이시위원회가 고려한 바 있지만은 이것이 기업 활동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그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상성 교수께서 그 장기적인 아이디어고 최소한 한 세대는 걸려한다고 이제 제안한 손자 회사에 대해서 100% 지분을 가져라. 이것은 굉장히 레디컬하고 조금 그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은 이 이제 모델이 되는 게 GE 같은 경우죠. GE는 전부 자회사가 100%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익셉션입니다. 사업부제가 똑같은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왜 이런 방식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배력으로부터 경쟁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한 그 해법으로서 집단소송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역시 좀 그 신중을 해야 되겠다. 신중하다는 이야기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남소의 가능성, 아까는 남소의 우려가 남용계 때를 기회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한국처럼 아직 그 어떤 그런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태, 또 우리는 행정부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 상태에서 이런 영미식의 제도를 들어갔을 때 과연 작동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아마 뭐 이 경제 권력으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이렇게 많이 표현하신다면은 사실 경제적인 약자 많죠. 청년들, 은퇴하시는 분들, 또 그 은퇴하고 나서 더 많은 어떤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회가 없는 그런 분들이 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문제, 사회 안전망 문제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될 텐데 너무 이 대기업 문제만 그 골몰하다 보면은 본질적인 경제민주화가 되기 어렵고 따라서 이 당에서 추구하는 뭐 경제민주화가 우리나라 경제 희망 찾기, 국민 행복 경제로 가는데 진짜 진정한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더 진지한 자리를 기대를 하겠고요. 그때도 저를 불러주시면은 제 공헌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회가 정말 이제 점점 토론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중소기업의 김 원장님. 네, 오늘 경제민주화 토론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최근에 논의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 의견을 발표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느끼는 중소기업 업계의 의견은 또 상당수의 의견은 최근에 논의되는 소위 얘기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포장하에 논의가 되는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문제, 예를 들어서 순환출제 규제 문제라든지 출총제라든지 또 금산분리의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들이 지금 가장 목말라하고 당면하는 그런 과제들은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계열사 간의 그런 불공정 거래 관행의 시정 문제, 납품 단가를 깎아내는 그런 문제, 거래대금 결제를 제때 해주는 문제, 기술과 인력과 판로와 이런 것들을 부족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에 목말라 해 있다. 바로 그러한 과제들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주제하에 좀 더 심층 있게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대기업 집단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논의의 큰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바로 대기업 집단의 그런 경제 집중화, 권력 그런 남용의 문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 경제민주화의 논의가 첫 번째 주제로 집중이 되고 있고 그와 반면에 이 권력 또 이 집중화, 남용의 방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소외되고 있다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순환출자 제도라든지 또 금산분리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큰 이해관계가 사실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간의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 거래관계를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직적 거래관계, 또 두 번째는 이 수평적 거래관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 대기업의 하청관계로 있는 기업들이 거의 절반에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이 이런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직적 거래관계와 수평적 거래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바로 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핵심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 수직적 거래관계는 바로 이 하청 거래관계에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동안에 이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또 제도 수정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진전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소외되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한 그런 점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수평적 거래관계에서 이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수평적 거래관계는 다시 말씀드려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서로 경쟁 상태에 있는 그런 거래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우리 사업 영역을 대기업이 확대를 하는 문제라든지 또 골목 상권을 침범을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주는 문제 또 더 나아가서 편법 상속의 그런 문제로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그런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SSM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사업조정제도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릴 것은 이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작년에 제조업을 했고 지금 서비스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발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시행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문제는 이런 사전적인 규제가 아니고 사후적으로 대기업이 그런 업종에 진입을 했다가 나중에 그런 업종을 중소기업에 이양을 하도록 공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운영을 하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경제민주화의 주제 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은 바로 이 중소기업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데에서 개선이 필요한 네 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자금이고 두 번째가 인력이고 세 번째가 기술이고 네 번째가 판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 탈취와 기술 문제, 기술 개발을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와 또 아울러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는 게 가장 시급한 정부의 정책 과제다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 이 계열사 관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를 않고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해외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들이 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와 반면에 이 자금 문제와 인력의 문제는 사실은 그 기업 생태계의 문제 또 이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 문제 복잡한 이 산업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 장기적인 그런 접근과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앞으로 이 경제민주화 논의가 대기업의 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는 이러한 하향하는 그런 추세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끌어올림으로써 이 균형의 추를 바로잡는 쪽으로 집중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민주화 가장 큰 두 축의 하나인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경제민주화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축이 소비자 입장에서의 경제민주화인데 소비자 입장에서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우리 박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비자단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인래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소비자 운동에서는 그 시장 경제에서 그 소비자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민주사회에서는 국민이 그 정치적인 주권을 갖고 있듯이 시장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주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점에서 저희가 볼 때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소비자 주권이 시장 경제에서 확립돼야 되고 또 그런 소비자 주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의 권리가 또 확보되고 또 모든 그 분야에서 소비자주의, 우리가 컨슈머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컨슈머리즘에 입각해서 모든 이런 정책들이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제가 이제 경제 민주화고 정치권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가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은 그 소비자들한테 별로 그 체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경제의 한 주체가 국민, 즉 저는 소비자다 이렇게 볼 때 이 소비자 관련된 이슈나 또 이런 그 소비자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화될 수 있었으면 하고 또 현재 그런 논의들이 너무 후순위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소비자 대표로서 토론의 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발제문 중에서 특별히 그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그 관심이 가는 부분은 그 대기업의 그 담합에 대한 그 소비자 권리 피해 구제입니다. 첫째, 벌써 저의 의견은 그 대기업의 담합 관련해서 지금 그 발제자께서 그 소비자를 위한 집단 소송제, 뭐 부권 소송 이걸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소비자 기본법에 소비자 소송 제도로서 단체 소송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부당 거래에 대한 그 금지 행위를 그 소를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받은 재산적인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제 현행 제도입니다. 근데 그 단체 소송을 그때 그 도입하느냐 집단 소송을 도입하느냐는 논란 속에서 결국은 단체 소송으로 됐는데 그 저변에는 아까 그 기업의 그 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소 또는 뭐 그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우선하다가 보니까 저는 기업의 어떤 입장에서 그 집단 소송 제도가 무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지금 담합 문제는 고스란히 그 소비자 피해가 되고 있다 하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담합이 적발이 돼서 그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 과징금이 실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되는 비용이다. 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국고로 그저 환수되고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그 보상이 돌아가지가 않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는 이 담합을 좀 더 활성화한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 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리니언시 제도를 그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담합에 관한 적발 건수가 좀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 소비자 쪽에서 볼 때에는 일부 대기업에서는 먼저 담합을 주도하고 우선 또 부당 이득을 취득을 하고 난 후에 리니언시 자진 신고를 하면서 그
그 감액을 받음으로 해서 결국 저희들이 이것을 그 먹튀역 담합형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빈번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저희들이 문제를 소비자 단체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어떠한 보상도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소속되어 있는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이번에 그 현재 그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담합건이 발표되면서 저희들이 민사 소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리니언시 제도가 그 도입이 돼서 적용이 돼서 과징금은 약 한 446억 원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소비자에겐 돌아간 것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저희 단체에서 한 1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또 법을 전공하는 분들도 그렇게 이 승소에 대해서 낙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희들이 이 공익 차원에서 이 사건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불권 소송이라는 그 제안도 하셨는데 실은 이 소송에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400여 원 되는 과징금을 이제 국고로 가지고 이번에 그 소비자 단체의 소송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그 금액이 4천만 원인데 그 돈도 역시 옵션이 붙어서 단 그거를 광고 홍보비로 써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송을 하니까 소비자들 모이라 하는데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진정으로 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냐 하는 저희들이 일부 또 그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비자나 또 소비자 단체가 지금 이렇게 그 법원에 이 대기업의 담합으로 인한 그 피해 금액을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면 최소한도 또한 감정비용으로 뭐 한 2억에서 3억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하지 말라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뿐만 아니라 저희가 통신 그 사업자에 대한 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대한 과징금도 소비자들은 다 소액이죠. 결국 그것이 다 그냥 과징금으로 국고로 뭐 한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안전권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생명과 그런 안전에 해를 끼쳤다면 응당 그것이 소비자 피해의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언론을 통해서 가습기의 그 살균제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질병관리본부의 최종적인 발표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가습기 살균제에는 안전하다라고 표시를 한 옥시 또 홈플러스 한 5개 기업에 대해서 허위 과장 광고로 심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또 과징금은 부과를 했고 또 사업자를 형사 고발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걸로 인해서 지금 질환을 앓거나 또 일부 사망을 주장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단체에서는 이것을 또 소송으로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위원회의 집단 분쟁 조정을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소비자 침해로 인한 이런 소비자의 권리의 침해로 인한 이런 소비자 피해 방안은 소비자 관점에서 뭔가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우선 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남소 시기적인 것이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집단 소송제 도입, 또 기업의 피해에 대한 과징금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소비자의 손해배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법제도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비자와 알 권리, 선택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저는 경제 민주화의 또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품의 가격 결정은 사업자에게 있지만 그 상품을 내가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비자의 선택권인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그 해당하는 상품이나 그런 서비스에 대한 품질은 물론이고 안전성,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리고 정확한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통신요금 가격에 대해서 가격의 정보를 제공하라, 공개하라는 그 행정법원의 심결이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휴대폰 관련된 이런 시장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는 소비자의 알 권리나 선택할 권리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제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뭔가 무료로 주는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기만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이 우리가 경제 민주화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대기업 또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 간의 어떤 그 시장의 문제 관련해서 동반 성장, 뭐 상생 경영 이런 것들이 또 주요한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업종을 규제하는다든지 또 대형마트의 휴무제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의 정책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또 이익, 소비자의 후생과 편의성 관점에서 결정이 돼야 되지 어느 집단에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점에서 그 이익과 또 후생 이런 편의성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주장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런 소비자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는 우리 각 그 정부 부처들이 갖고 있는 소비자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정책들로 추진되어야 되겠고요. 또 기업은 말로만 소비자가 기업 고객의 만족이 아니고 진정 그 소비자 지향적인 어떤 그런 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되고 또 소비자는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정보와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플로우 토론의 마지막으로 우리 정 위원님을 모실 텐데요. 플로우 토론 여기 정 위원께서 토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플로우의 마이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에서 혹시 의견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준비해 주셨다가 이 토론 끝나면 플로우에서 토론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제자 몇 분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정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그 토론회 공청회가 나날이 그 정책 그 수단에 대해서 집중해서 논의가 점점 그 진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그 발제자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정리하신 그 기본 원칙이나 방향성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수단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너무 과격한 부분도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과연 그 실현 가능한지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그 수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대기업 집단 정책은 기본적으로 최근까지는 소유구조 문제에 그 집중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진화돼서 그 지금 그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소유하는 것 자체를 나무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돈을 벌었는데 돈 번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그것은 문제가 그 문제의 핵심이 아닌 것 같고 돈 번 것이 과연 컨트롤이 자기는 아주 조금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그 행사를 훨씬 더 넓게 하거나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과연 책임을 또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제대로 지느냐 이런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소유와 책임이 분리돼 있다면 책임을 똑바로 지도록 하는데 문제를 삼아야 되겠고 그 책임을 짓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과연 정상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들이 그 가장 핵심이고 오늘 그 토론자들이 모두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대기업 집단이 사익 추구를 이런 그 터널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익 추구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행태적인 문제에 대한 규제 문제는 모두 다 공감하시는 문제이신 것 같고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단으로 직접 들어가서 말씀을 하면 일단 그 기업집단법 제정 문제를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 규제를 왜 시작을 했느냐? 정부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3장에 그 경제력 집중 억제를 두고 공정거래법 집행 목적에 1조에서 두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기본 정신을 보면 그 시장 집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유진수 교수님이 산업조직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산업조직론의 기본적인 그 여러 가지 집중의 형태 중에 시장 집중의 문제가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시장 집중의 그 문제는 시장력의 전이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경제력 집중이 된다는 것은 집중의 자체의 문제보다는 집중된 경제력이 다른 형태로 잘못 남용되는 문제들이 문제가 돼서 이 공정거래법에서 정부 다른 어느 기능보다는 공정거래법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빼내서 기업집단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이신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집단의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지금 소유 문제라든지 일부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또는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괄하는 예를 들면 그 기업집단 문제가 되면 과연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현실적인 측면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집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도 단일 기업 집단법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개별 기능에 적합한 법률에서 그 정신을 다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중 대표 소송 다중 대표 소송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성 확보를 하는 수단으로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이중 대표 소송 문제는 지금 처음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니고 2006년도에 법무부에서 이중 대표 소송 도입을 위해서 공론화시켜서 법안 발의까지 있었지만 실제 반영은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뭐 완전히 다른 상황인지 효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긍정적인 효과에 비례해서 반대되는 그때 당시에 지금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 그냥 논의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분 100%짜리 지주회사 체제를 가야 된다는 것은 지주회사 체제의 가장 이상적인 체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00% 지주회사 체제로 가라고 하면 우리 현실적으로 기업 집단 체제에서 100% 기업 집단 지주회사로 가는 집단은 아마 전무할 겁니다. 그러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지금 현재 대기업 집단의 형태가
지금 지분 구조가 100% 지분으로 가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는데 무조건 100% 지분으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시키고 일정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로 가고 점점 지분 그 구조가 상향 가는 방식은 검토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은 세제상 약간의 혜택, 일반 기업들도 다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입금 불산임 문제에서 입금 불산임의 율을 약간 높여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밖에 없는데 지금 제안하신 포이즌 필 문제를 예를 들면 100% 지주회사의 경우 포이즌 필을 허용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전반적인 지주회사 100%는 너무 과도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포이즌 필 자체, 그러니까 이런 지주회사 100%일 때의 인센티브가 아닌 포이즌 필 전반을 도입하는 문제는 이것은 대기업 봐주기 제도라는 비난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0년에 상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했을 때도 바로 이게 대기업 보호해 주려고 경영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바로 있어서 이게 상법 개정안이 반영되지 못했었던 측면을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지배적 기업의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집단 소송제를 포함한 지금 이 사적 구제,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보전하는 측면의 논의는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녹색소비자연대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적 집행은 행정적인 제재를 하건 형사적인 제재를 하건 어떤 제재를 해도 내 마음은 후련할지 몰라도 손해본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징금 부과해서 억지력을 높이는 측면과 함께 손해보는 사람이 손해를 빨리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집단소송제를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집단소송제도 이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소송으로 인한 장기적인 소송 부담을 좀 덜고 이 분쟁 조정을 통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도 바람직한 거고 이 집단소송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해서 집단소송 문제를 같이 법안 논의하는데 고려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데 발제자께서는 수임 건수 제한 문제가 로펌 전문 로펌이 발전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행 증권거래법상에 있는 것을 보면 변호사 보수 약정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변호인들이 달라붙어서 적극적으로 집단소송을 할 요인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남소 우려 이것은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냥 치부할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단소송이 도입이 되고 또 만일 지금 발제자께서는 징벌적 배상 책임까지 가는 것은 너무 나갔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우려가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도들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적발 자체가 행정벌 자체가 행정 제재 자체가 제약을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은 같이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인의 금지 청구 소송은 조금 전에 우리 녹소연의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소송에 도입되어 있는 것이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근데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는
사인의 금지 청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회사의 또 다른 그 공적 집행과 유사한 사적 집행을 통해서 금지를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빨리 그 피해를 보전받도록 하는 제도에 그 먼저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인의 금지 청구에 지금까지 확대하기에는 지금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분할 명령제는 구조적인 시정 조치라는 측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 분할 명령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일본만이 도입된 제도고, 일본은 한 번도 지금까지 기업 분할을 활용해 본 적이 없고, 미국도 1983년 이전에는 몇 건 활용한 적이 있지만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이런 강력한 법적 조치, 법적 수단을 도입하는 측면은 뭔가 새로운 칼을 하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집행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다음에 경성 카르텔에 한해서 형사벌을 유지하고 나머지 형사벌을 공정거래법에서 다 제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우리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중에서도 예를 들면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까지 다 행정제재에 그치해야 될 것인지 하는 반론이 저희 내부에서도 있고요. 또 이제 경성 카르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성 카르텔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의 카르텔은 점차 진흥화돼서 가격 카르텔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분명한 카르텔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규제해놓고 아무런 규제 대상이 없어지는 문제들이 생겨서 가격 카르텔의 형식을 비르지만 실제는 아닌 카르텔도 존재하고, 실제 미국에서 어떤 카르텔 케이스에서 고등법원에서는 가격 카르텔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카르텔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르텔에 한해서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진수 교수님이 수혜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발제자께서는 사업부 간 거래하고 지금 계열사 간 거래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데 비례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과도한 규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제를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배주주가 지분이 많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서 다른 계열사들의 부가 그쪽으로 터널링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부거래 규제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규제했었던 통행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CD 패널을 계열사가 만들어서 예를 들면 휴대폰을 제작한다든지 TV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일관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문제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내부 거래는 그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독립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문제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독립 중소기업들도 사업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제도 발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발제자께서는 이 하도급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 간의 문제는 이 사인 간의 계약 문제로 전통적인 우리 시카고 저희 법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시카고 학파의 전통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꼭 민법상 계약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학 이론 중에서도 모노소니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수요 독점 경제학 쪽의 측면에서 보면 수요 독점의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격, 상위 시장에서의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자기 마진을 극대화시키는 쪽에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협상력이 좀 우월하는 측면에 있는 이 하도급 거래 관계나 대규모 유통업 거래 관계에 있어서 백화점과 납품업자의 관계 이런 데는 전통적인 모노포리 이코노믹스에 해당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중소기업계의 바람도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 다양한 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12시, 저쪽 시계 12시 5분 전이고요. 저희가 한 12시 한 10분 정도, 10분, 15분까지만 점심시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플로우에서,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소속되신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 위주로 1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크. 1분이라고 했는데 3분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분 주세요. 2분. 유선웅입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재벌민주화가 주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이 패널에 있는 분보다 이 여의도 연구소 이 주최 측에 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용은 경제민주화보다는 정치민주화가 먼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경제학자예요. 그분이 총리가 됐어요. 그분이 그때 이미 동반성장 경제민주화를 대통령이 거래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정치민주화가 안 됐어요. 그분이 퇴임해갖고 성장연구소 차였지만은 별볼이 없어요. 지금 여기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기 연구소장 계시면 제 얘기를 좀 분명히 주세요. 남경필 의원은 누굽니까? 저축은행에 관련된 정도원 의원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부결시킨 주범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 축사해 왔어요. 과연 정치민주화가 이 해명하게 돼 있습니까? 저축은행 사건, 불법 사찰 문제, 특히 문제가 많은 이상득 박근혜 의원은 엊그제까지 활개치던 새누리당이에요. 자, 이제 비판적인 얘기는 이만하겠고, 당부랄까, 가능한 1분 뒤에 끝내겠습니다. 스웨덴의 노키아는 스웨덴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핸드폰 회사입니다. 근데 몰라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스웨덴 경제가 망했습니까? 천만에.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노키아도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삼성과 같은 짓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 스웨덴의 중소기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과거 1920년대 록펠러 재단, 카네기 재단, 이 석유회사, 강철회사가 지금 삼성을 피할 수 없는 기업회사로서 아주 독과점 체제를 유지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 해체시켰어요. 쉽지 않죠? 해체됐어요. 그 결과 미국이 진정한 부국강동의 선진국은 선생님, 이걸 록펠러 재단과 카네기가 좀 사졌어요. 카네기 강철회사가 이게 해체된 이후에 미국이 20년대 이미 해체됐어요. 그리고 제 얘기는 간단해요. 공항면세점 이건 좀 우리 국회의원이 있으면 들으세요. 공항면세점 선생님 토론합니다. 그런데 30초도 얘기 못합니까? 다 했어요, 지금. 그래서 적고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여러분, 미국에서 최대 기부를 많이 한, 회사가 재벌도 아니고, LA공항 면세점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성업자는 이거 시민단체가 자선단체가 운영하고, 안 되면 국가가 관리해서라도 재벌에게 주면 안 됩니다. 끝으로, 공정위에서 나오셨는데, 공정위가 한 게 뭡니까? 오히려 공정이 방해 차단하는 회사, 관계, 공무원들 아닙니까? 저축은행 사건 하나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최병일 우리 토론자는 재벌이에요. 황당하게 짝이 없어요. 이만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못 드려서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감사합니다.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누구신지 성함을 좀 밝혀주세요. 강남구에서 온 신광철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계신 7분들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셨습니다. 그 박인내 공동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에 터잡아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휴대폰 그 사용료가 너무 비쌉니다. 이것은 누구나 바로 직감적으로다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다가 반영 좀 해주시고 또 그 이상승 교수님하고 유진수 교수님에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부채는 GDP의 8%, 일본의 부채는 GDP의 230%, 우리나라는 몇 프로나 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더 있으면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면 여기서 플로어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시여서 지금 저희 제기된 논점이 많고, 그래서 조금은 원라운드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게 플로우에 더 이상, 발제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논점이 제기됐는데, 제 생각엔 일단, 이상승 교수께서 많은 논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상승 교수께서 그 논점 부분이랑, 그 다음에 아까 발제하시다가 못하셨던 부분까지 합쳐서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그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있는 분야가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분야는 소비자 이익의 보호를 위해서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 강론에 있어서 남소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고, 그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른바 그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현상. 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저는 그것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후적으로 구제를 받는 그런 법적 제도가 우리나라의 회사법이 영리의 개별 회사를 모형으로 한 그 상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 집단의 주주 간의 구성이, 계열사 간의 주주 간의 구성이 다를 때 발생하는 이해 상충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대표 소송, 나아가서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그 정중원 상임위원께서, 회사 내부의 사업부 간의 거래와 계열사 간의 거래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100% 자회사가 아닐 때 발생하는 거죠. 100% 자회사면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100% 자회사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주주 간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부당 내부 거래, 지원 문제 또는 터널링, 사익 추궁이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재벌들에게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이런 소모적인 논란에 에너지를 낭비할 거냐. 기업이 잘하는 것은 경영이니까 세계 경영으로 나가려면 그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100% 지주회사 제도를 한번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 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자, 그러면 결국 이런 그 기업 집단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총수일가가 자기의 소유권보다도 더 의결권을 많이 행사하는 건데, 그러면 각 그룹별로 얼마나 더 많이 행사하고 있는가를 잘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던지는 질문은 이거죠. 자, 그러면 다른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신 100% 자회사로 하면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 얼마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치를 것인가? 기업의 투자 활동이 얼마나 저희들 유익이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논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해주셨네. 예, 자, 그러면 또 아까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아까 토론 과정 중에 혹시 못하신 토론 부분이 있으면 시간들을 교수님, 예.
토론자분 가운데서 그 순환 출자 규제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뭐 루이비통이기도 하시고 도요타 말씀도 하셨는데 루이비통이 어떤 회사입니까? 총수가 75% 소득세가 비싸서 벨기에로 시민권을 바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기준으로 우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 물론 뭐 세금을 내겠다고 말은 했다지만 그런 말씀드리고 경제력 집중이 최근에 심화되지 않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제 자료를 보면 4대 그룹의 계열사가 2001년에 187개에서 2012년에 367개로 늘었고요. 10대 그룹을 보면 313개에서 618개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집중이 심화되었건 안 되었건 뭐 수치를 떠나서 대기업들이 그런 문어발시 확장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최 교수님. 예, 전 뭐 때로는 교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원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전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김광일 소장님께서 말을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말을 좀 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경제학자이고요. 그래서 인식에 대해서 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제가 또 와서 느낀 거는 경제학의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정치라는 것은 효율성 못지않게 형평성과 정당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지만은 결국 효율성이라는 걸 무시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한번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진짜 나라 덩치만 커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고 기회를 잡으려면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 길을 위해서는 뭐 제가 학회가 됐건 어디가 됐건 끊임없이 가서 토론할 기회가 있고 유진수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많은 부분 뭐 이 진단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별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그런 말씀은 좀 사석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좀 더 국제적인 안목에서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 성장의 어떤 원천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가 내수와 무역의 균형을 잡는 그런 해법이 당분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에 대한 어떤 절제와 자제를 요청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커갈 수 있는 중소기업연구원의 김 원장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데 하향되지 않고 상향되는 그런 발전을 모색하도록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토론자분들 하실 말씀이? 예, 제가 나름대로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12시 8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로 조금 사회자 입장에서 약간의 컨센서스를 이룬 부분과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사회자 입장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제민주화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나열해 보니까 그게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매우 깊고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아마 그런 부분을 일단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마 나와 있는 얘기들의 전반적인 공감대 중에 하나는 첫째는 대기업의 어떤 공과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은 좀 밀어주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쳐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전반적인 컨센서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경제민주화 논의가 다양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 관점에서의 혜택이 가는 경제민주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나왔던 거, 합의할 수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기업의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도 저희가 터널링이라고 표현하는 대기업들의 그 사익 추구 행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회장들의 돈 빼먹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막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오늘 전반적으로 내린 그런 방향성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또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또 있을 것이고,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는 공정거래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도 또 말씀하셨던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공정거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사실은 이런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가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동안 너무 이렇게 다른 논쟁으로 해서 뒤처져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 다시 핵심적인 정책 아젠다로 끌고 나가고 온 것이 오늘 여의도 연구소 주최 토론회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심 지나서까지 이렇게 계신 청중들을 제가 수백 번의 세미나를 갔습니다. 처음 뵀습니다. 정말 진지한 청중들이셨던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을 발표해 주신 이상승 교수님 발제문 이하 여러 가지 토론해 주신 선생님께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고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석훈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세미나 토론에 가봤지만은 점심 지난 시간까지 특히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끝까지 앉아 계시는 반 이상이 계시는 토론회 정말 처음 받고 주최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분들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의하시는 분께서 국가 채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가셨나요? 계시네요. 계시는데 우리나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OECD 선진국 34개국의 평균 부채 비율이 국가 채무의 비율이 GDP 대비 100% 정도입니다. 일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 넘고요. 우리나라는 33% 수준이고 미국이 8%라고 하셨는데 미국도 100% 평균 언저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에 계신 분과 함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박수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